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정재 배우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 했던 미국 언론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영화의 아카데미상, 또 음악의 그래미상과 함께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무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잠시 후 수상 소식과 함께 에미상의 의미까지 짚겠습니다. 한때 정치 혐오를 담아낸 오징어 게임 패러디로 정치권이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은 어떨지 해설위원과 전국 진단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오후에 상임 전국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정식으로 출범했군요.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정진석 호가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 9명의 의결 절차를 진행했고 ARS 투표 결과 가결되면서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당은 제96조 제5항에 의거하여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발표된 비대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진석 위원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역 의원으로는 김상훈, 정점식,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요.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과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합류했습니다. 애초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지난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전주혜 의원으로 다시 교체됐습니다. 주 전 의원은 호남목 비대위원으로 물망에 올랐던 이용호 의원이 고사하면서 배정됐지만 이른바 친윤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비대위 순항의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내일 관련해서 법원의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비대위 체제 전환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권은 국민의힘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낸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오는 28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조건을 명시한 당원을 바꾸기 위해 열렸던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건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 비대위가 서둘러 출범한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민심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죠.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국민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려줬다면서 민생 회복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 숨통부터 트일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정치의 출발은 정기국회라면서 수많은 민생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용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고 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보복 없다는 정권이 야당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민주당 민생 행보를 더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당내 혼란으로 시끄러운 여당과 차별화를 둬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더 분명히 한 겁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 등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 후퇴를 막고 민생경제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전당대회 취임 일성으로도 민생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국회 제1당으로 민생을 책임지고 대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사회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 등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도 주목되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의 시도를 돌며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네, 방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정유진 기자가 전해줬는데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보완 수사 결과. 자, 경찰의 결론 좀 더 전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게 이번 수사 결론을 낸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대가성 후원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자 진술과 또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두산건설과 달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이 한 차례 이번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과 뒤바뀌면서 논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요. 이미 불송치 결론을 내렸던 경기 분당경찰서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경찰 안팎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완 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본사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면서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이미 수사 절차로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뒤 태도를 바꿔 잇따라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그 배경에도 역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1년 만에 성남FC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뒤집힌 만큼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면서 과거 분당서가 진행한 한 차례 서면 조사 외에 이 대표를 상대로 추가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추석 연휴 전 비서관급 이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마무리한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첫 조회를 열었습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위기를 언급하고 최근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 외부에선 권력 싸움으로 보기도 하지만 문서 유출 등 보안 문제도 실제로 심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2기 대통령실로 출발하면서 기강을 다잡는 차원의 행사였는데 이른바 여의도 윤핵관이 이 선으로 물러나면서 김대기 실장의 장악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찾아 최근 가슴 아픈 일들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보듬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 해도
자립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쓸 돈은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했던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에서 부실 관리와 부당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이렇게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 또 구체적인 적발 사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그동안 기금 운영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비 2조 1천억 원 가운데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표본 조사했는데 99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계산서로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버섯 재배 시설 등을 만든 뒤 태양광을 지어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또는 초과 대출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사업 6,500여 건에 대한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1,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시설 주변의 도로, 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위법, 특혜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점검 결과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번 주 안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3개월 동안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전익수 법무실장이 연루된 부실 초동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곤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느낀 좌절과 무력감이 원인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군요. 네,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 이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 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애초 전 실장은 이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비슷한 시기 다른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문구가 관행처럼 기재돼 왔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 밖에 20전투 비행단 대대장은 당시 상부의 거짓 보고에 가해자의 파견을 연기시킨 혐의로 중대장과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킨 군 검사와
이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공군 공보장교, 수사 상황을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 기소한 상태로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특히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이중사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어 이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맞게 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1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전 실장을 3차례 소환하는 등 사건 관계인 164명을 조사했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의 유족 측은 폐쇄적인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 전반을 규명하는 성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실장 측은 담당 군 검사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물어본 것뿐이라면서 특검에 끼워 맞추기식 기소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환자 규모와 의료 대응 등 위험도 지표가 개선되면서 비수도권 위험도가 6주 만에 중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해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추석 연휴 여파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험도 지표도 대부분 개선돼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7로 3주째 1 이하를 기록했고 비수도권 위험도도 6주 만에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고 60대 이상 확진자도 규모는 줄었지만 비중은 증가해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35명 발생했습니다. 올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고위험군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건 물론 진단 과정에서 두 질병이 오인되며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재유행이 끝나간다는 전망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이르고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실내 마스크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지난번 11호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변 라인의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피해 일주일 만인데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 6일 폭우로 가동을 멈췄는데요. 복구 작업을 진행해서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일에 3고로를 정상 가동했고 어제부터는 2고로와 4고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고로 가동을 정상화한 겁니다. 고로는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를 말하는데요. 포항제철소의 고로 3개가 모두 가동을 멈춘 건 지난 1973년 쇳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8천여 명, 모두 3만여 명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인데요. 철강 제품은 쇳물을 만드는 제선, 여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이걸 고체 형태로 만드는 연주, 용도에 맞게 가동하는 아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강과 연주 설비 복구는 아직 마무리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변 라인은 배수 작업이 80%가량 마무리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철입니다. 철을 쓰지 않는 산업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용도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조각 생산의 3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완전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지역 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전자, 건설 같은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완전 복구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포항제철소에는 완제품 공장이 모두 40여 개 있는데 수없이 많은 장비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침수됐던 장비를 말리고 닦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상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복구보다는 아예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일단 철강 공급 안정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비상 출하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재고를 신속하게 출하하고 광양제철소를 최대 생산 체제로 전환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라 빚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2년 전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기묘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준칙 계산식이 복잡하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과 함께 시행령 규정이라 구속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하로 제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나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해 때에는 준칙 적용이 면제되는데 예외적 상황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타 면제는 건수와 규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복원 사업은 주변 정비 사업이 50% 이상인 경우 면제에서 제외되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재원 조달과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예타가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 사업은 시범 사업을 통해 예타 착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앞으로는 면제가 가능한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예타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해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런 일도 있네요.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천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를 겪은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인천 숭이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깡통 전세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인천 숭이동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 두 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1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101동은 양모 씨, 102동은 홍모 씨가 세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곳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마다 적게는 1억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평범한 채무 수준이고 그간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건물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피해액은 최소 67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비슷한 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해 전세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90억 원, 건수는 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을 해준 건데 지난 2013년 해당 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도 이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 1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신축 다세대 주택의 시세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택을 계약할 때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매물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전받는 전세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5천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법령을 손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시거처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숭이동 아파트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체제로 공식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비대위의 행로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둔 채 민생과 현안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추석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 분위기,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진석 비대위가 조금 전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면면을 보면 친윤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당의 지도부, 비대위, 그러니까 그 선출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임명된 비대위 지도부라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친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출된 최고위원들로 된 최고위원회라면은 자기 정치 또 자기 색깔을 내는데 네. 지금 비대위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비대위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친윤 분위기는 이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에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까웠던 정점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병미 당협위원장이 포함돼 있고 무엇보다도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원조 친윤이다라는 것 때문에 새 비대위원은 어떻게든지 간에 친윤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돌발 영상에도 등장했지만 정 비대위원장이 그 친윤이란 말에 불쾌하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어요. 아까 그 면면 중에 1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환 전 수사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뭐 90분 만에 그 발표가 난 지 그만 사태를 표했으니까 네.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서 이번에 지난 지방선거 때 15%를 넘게 득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호남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적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이름이 올렸고 이번에 또 이름을 올렸지만은 네. 그래도 워낙 주기환 전 후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굉장히 깊지 않았습니까? 그럼 너무 친윤색채가 강하다라고 네. 하는 부담감 때문에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역시 지역 안배로 전주의 의원, 광주 출신입니다. 전주의 의원이 대체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났는데, 전반적으로 과정을 보면은 네. 좀 짜임새가 없다, 이런 비판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처분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면면들, 이 인물들을 데리고 정기국회도 관통해야 되고 또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습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 좀 면면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당내에서 보면은 원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최재형 혁신위원장, 네. 최재형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일단 김종혁 혁신위원으로 좀 채우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김종혁 혁신위원 경우에는 최재형 의원이 영입하려고 영입한 케이스고, 그래서 네. 그런 공백을 좀 메우려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화 관계에서 보면은 이런 그 비대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분들로 세웠고, 또 국회의원들 보면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네. 그런 김상훈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을 내세운 것들도 정책 부분을 강화해서 정기국회를 돌파하겠다, 뭐 그런 의도도 다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변수, 가처분 관련해서 오늘 또 변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가처분 신문이 내일 일괄 예정돼 있었는데 그중에 4차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게 28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날짜별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조금 복잡해서 요 화면을 좀 먼저 보시고 해설위원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낸 게 여러 건입니다. 네. 모두 4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예. 그 제일 처음에 낸 것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집행을 정지해달라. 그거는 네. 일부 인용 판결이 나서 결정이 나서 이미 지금 그건 정리가 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9일에 비대위원,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입니다.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고요. 또 9월 1일에는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그러니까 9월 8일 개최된 네. 그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열린 날 8일 새로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그리고 8일 열린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네.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2건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28일로 연기된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은 네. 28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른 2건의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낸 이의 신청, 이것은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신문 연기 이전 상황에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양금희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소설이 몇 시간 만에 현실로 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제 그 동안에 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대위 신문을 연기하는 것밖에 네.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어젯밤에 올린 글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네. 추석 연휴 동안에 가처분 신문 통지서를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 이렇게 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국민의힘 측에서 전달받았다. 그러면은 내일 하루 지나서 가처분 신청을 신문에 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신문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것을 보통 것은 잘 받아주기 때문에 네. 28일로 연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이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있고 난 이후로 신문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기정사실화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도 제기됐는데, 그 날짜가 28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윤리가 만약에 28일 열리더라도 그날은 징계
논의하기로 착수하는 결정을 하는 거지. 네. 결과 나오는 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그건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4가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앞에 2가지는 주호영 전 비대위 체제이고 3차와 4차가 이제 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4차 새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연기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출근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결과가 좀 맞물려서 들으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죠. 이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선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했고 그 앞에 법원을 향해선 한마디로 선 넘지 말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도 정치 또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죠. 네. 왜냐하면은 그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면은 결국 정치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법부 인사들을 이렇게 계속 심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사법부로서도 역작용, 반작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법원이 보기에는 과연 정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느냐 이것을 또 감시하는 중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신 문제인데 네. 만약에 사법부가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또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부정이 되면은 결국 남아있는 길은 이제 그 19일에 선출된 새로운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그런 수밖에는 남아있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내일 사법부에서 내일 재판부가 과연 그 세 번째 3차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은 28일 그 4차 가처분 신청 심리까지 같이 엮어서 결정문을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짚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아무래도 여당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좀 차별화하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혼란 수습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잠깐 정리하면 비대위는 출범했지만 아직 수습까지는 첩첩산중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더불어 원내대표 선출까지 함께 전망한다면요. 네. 일단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번 그 재판부의 판단 중에서 그 과연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느냐, 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상황이 비상 상황이었느냐,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러면은 새로운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서는 상황이 그러면은 과연 비상 상황이 인위적이 아닌 상황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문제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들어서면은 만약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힘들겠지만은 비상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아니면은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 절차가 진행이 됐고 비대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비상 상황이 맞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조금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이제 19일에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지금 네. 누가 나올지는 아직 그 자천탈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자칫 만에 하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또 무산된다면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무산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중량감 있는 인사, 무게감 있는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완톱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호영 의원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하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원내대표를 선거를 하면은 친윤이다, 비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감정 싸움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 앙금이 남을 텐데 굳이 경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한 차례 원내대표도 지냈고 또 비대위원장으로 의원 쪽에서 추인도 받았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냐라고 하는 의견인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 다른 원내대표 출마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순순히 동의할까? 그 부분이 동의까지 얻기에는 좀 더 네.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만 지금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대가 된다면 사실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이번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이번 새 정진석 비대위의 또 비대위원 당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1년 만에 경찰의 판단이 바뀐 대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9월에 당시 이 문제를 수사했던 성남 분당경찰서가 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가 있었고 또 수사 지체가 분당경찰서가 이제 당초 작년에 결정날 때까지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가 네. 보안 수사 결정이 나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강제 수사를 진행이 됐고 또 수사 주체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는 경기 남부경찰서로 네. 경기 남부청이죠. 네, 남부청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주체도 바뀌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기소를 검찰에 수사를 넘겼는데 상당히 그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지금 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은 당직이 정지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사무총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정치 탄압이다. 그 이재명 죽이기 제3탄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서로에 대한 반발, 서로 상대의 사법 리스크에 맹목을 펼치고 있는데 주고받은 설전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민생에 좀 방점을 찍고 마침 민생경제위기 대책위를 발족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생으로 사법 리스크를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그 민생 우선을 외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특검이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생을 외치는, 그러면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아니면 지역화폐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 그리고 거리를 둬야겠다. 그래야지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두고 있는데, 근데
지금 추석 민심을 여야가 각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석 민심의 가장 큰 민심은 뭐냐면 정치 실종, 서로 죽고 살기로 싸우는 이런 정치 실종은 정말 더는 보기 싫다. 이런 그 정치는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따가운 추석 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여론조사가 민심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결과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일단 수사를 좀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고 하는 것이 50%를 좀 넘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55% 이렇게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두 조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도 정말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지금은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강대강 대결 또 사법 대 사법 대결로 맞선다라는 것은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민생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국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일단 계속 거듭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 입장으로서는 1대1 영수회담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이 안정되면은 이렇게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쯤에 그 해외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갔다 오면은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면은 여야 대표들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여야 대표 회담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탄압받는 정치 야당 지도자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민생을 외치고 안보를 외치는데 결국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치고 여야 대표 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순방 언급하셨기 때문에 순방까지만 전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일부터 5박 7일 영국, 미국, 캐나다를 순방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실은 이 어떤 기점을 좀 반등의 계기로 삼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해외 정상 외교를 하면은 그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많이는 5%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이번 순방 외교를 보면은 네.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 있어요. 유엔 초계도 그렇고 또 장례식도 그렇고 캐나다 방문도 그렇고 반면에 장례식에 푸틴이나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유세계 지도자들과 연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마련하고 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국산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우리 업계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의약품부터 식품과 연료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미국 생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물가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와 지원책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재료와 생산 시설을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이른바 미국산 우선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경제 재건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That means we will invent it in America and make it in America. And we're going to make sure we include all of America. 미국의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과 미국 내 생산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함께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유럽 에너지 위기 이후 그동안 친러시아 행보를 일관했던 독일 정치인들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6년간 독일 정부를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자신의 러시아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배 이상 폭등한 독일 가스요금.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존 독일 정부의 정책을 자책했습니다.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Das fehlt. 러시아 가스의 반입 통로인 2011년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부터 2018년 노르드스트림 2까지 독일은 천연가스의 55%를 값싼 러시아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에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 정권의 오래된 유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 건설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전 총리는 2005년 퇴임 뒤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주주위원장을 맡아 매년 거액을 챙겼습니다. 슈레더와 후임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15년간 외교 정책을 총괄했던 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독일 대통령 역시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을 주도하는 등 친러 행보로 일관했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유창한 러시아의 실력을 뽐냈던 기독 민주당의 메르켈 전 총리 역시 친러시아 인물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절친인 그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 가스관 건설을 막아서자 워싱턴으로 날아가 바이든과 담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Wir haben über Russland und die Ukraine gesprochen, in dem Zusammenhang auch über Nord Stream 2. Hier haben wir unterschiedliche Einschätzungen, was dieses Projekt mit sich bringt. 특히 메르켈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2008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메르켈의 친러 행보가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Я запрошую пані Меркель, пана Саркозі відвідати Бучу і побачити, до чого за 14 років призвела політика поступок Росії. 전쟁 책임론이 제기되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적 잘못을 인정했지만 메르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만큼 지금 영국은 슬픔 속에 작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엔 리즈 트러스 영국의 신임 총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리즈 총리가 바위처럼 든든한 존재다라고 표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지난 8일 서거를 했고 장례 일정이 며칠로 잡혀 있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12일간입니다. 8일 날 그 서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9일 날 추석 여주 첫날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거일로부터 12일 동안 이제 장례를 하고요. 왕실이 준비한 공식 일정은 10일입니다. 현재 그 나이가 이제 1926년생이기 때문에 향년 96세고요. 그 여름 별장인 스코틀랜드의 벨모렐 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았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트러스 총리가 임명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때 이제 벨모렐 성으로 스코틀랜드로 직접 그 새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임명을 받은 셈인데요. 예.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8일 날 서거를 했는데 이틀 전에 이 새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고요. 예. 전 총리의 작별 인사를 받은 그런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뒤에 서거를 했죠. 예. 네. 그 서거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그 스코틀랜드에 지금도 여전히 안치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이틀 동안은 이제 그 장례 운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 어떤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든버러에 일단 에든버러로 옮겼습니다. 근데 예. 그 벨모럴 성에서 에든버러까지도 280km인데 예. 거기를 이제 운구 차량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렇게 달리면서 천천히 달려서 일반 시민들과 작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그대로 두시면 벨모럴 성, 그다음에 에든버러,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런던에 도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이 런던에서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에든버러까지는 이제 에든버러에 있는 지금 성당에 지금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왕실 중심으로 미사를 했습니다. 장례 미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왕실 가족들, 그러니까 찰스 3세 왕과 컴밀러 왕비 이런 이제 가족들이 모였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먼저 미사를 한번 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런던으로 오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올 것 같고요. 여기 좀 이제 관을 보면 저게 참나무 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저 천은 스코틀랜드의 문양입니다. 상징 문양이고요. 그 위에 꽃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져 있는데 저것은 이제 그 여왕이 좋아했던 벨모럴 성의 영지에서 꺾은 꽃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아주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지에 있는 꽃을 꺾어서 추모의 그다음에 애도의 그런 표현으로 저 꽃을 얹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영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런 이야기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국 여왕이 사실 영국 현대사를 같이 한 사람이죠. 어릴 네. 때부터 이제 봐왔던 사람도 있고 네. 또 영국이 뭐 포클랜드 전쟁을 아르헨티나랑 치르면서 애국심이 필요할 때 영국인을 단결시켰던 사람이고요. 또 어떤 영국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많이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편견 없이 영국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영국 여왕이 18살 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예. 18살이고 1945년 3월.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에 임박한 시점인데 이렇게 자원 입대를 해서 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네. 소위로 입대를 해서 대위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전쟁 박물관에서 찾았는데요. 좀 전에 지나간 것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네. 1945년에 그 유명한 그 상륙 작전을 하죠. 영국과 이제 연합군이. 예. 그 상륙 작전을 이제 몽고메리 장군 주도로 하는데 그 상륙 작전을 위해서 영국군이 공수부대 훈련, 낙하 훈련을 하는 거를 직접 가서 봤다르고요. 이제 이렇게 이 차와 함께 나오는 거는 정비를 했고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소위로 근무를 했고 대위를 제대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영국이 그 독일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버킹엄 궁에서 처칠 수상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전임 국왕이 있는 자리에 공주의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참석을 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주 신분의 왕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자원 입대를 했고 네. 또 입대 1년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훈련을 참관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앞서 언급하신 대로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즉위식을 했습니까? 네, 간단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서거했는데 10일 날 이 즉위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지금 이 행사가 그건데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 즉위는 이제 곧바로 하고요. 공식적인 대관식, 이제 왕관을 쓰고 어떤 그 행사를 하는 거는 따로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즉위는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밀라 왕비가 보이고 이게 아마 의회 지도자들이 주로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라는 신분이 이제 의회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 지도자들과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9일에 그 여왕의 장례식에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뭐 전 세계 조문 외교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조문 외교에 큰 장이 서는 거죠. 사실 뭐 조문을 외교의 장으로 쓴다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의 생활의 일부니까요. 조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석을 일찌감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프랑스, 독일 국가 원수도 뭐 당연히 참석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론 대통령,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호주 엘버리지 총리, 영국 연방 소속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것 같고요. 나루히토 일본 국왕도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아직도 왕정 입헌 군주제인 국가들이 많은데 뭐 스웨덴도 그렇고요. 또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아직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실에서 또 대거 참석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왕정 국가가 중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정 국가인 중동에서도 이제 평소에 이제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과의 그 외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왕실 간에 그런 친분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수반들이 참석해서 이른바 조문 외교를 펼칠 것이다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지난해 4월에 남편 필립 공이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곁에 영면한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디에 그 안장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보통 유럽 사람들은 이제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왕실 왕족 이런 사람들이 사원의 그 교회 마당이 아니라 교회 바닥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물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필립 공의 경우 영국에서 서쪽으로 한 30km 가면 윈저궁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궁인데 그것도 이제 왕실의 궁인데 윈저궁 옆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지하에 작년 4월에 먼저 가신 이제 남편 필립 공이 묻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같이 영면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서거 소식을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틀 전에 그 트러스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그게 사실 마지막으로 공개된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그 지팡이를 딱 짚고 꼿꼿한 모습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 새 총리를 만나고 또 전임 총리를 보내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이 사진인가요?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거 이틀 전에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여왕으로서의 어떤 굉장한 책임감과 영국을 대표한다는 어떤 책임감,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 총리가 오기를 가운데 사진 보면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벨모럴 성입니다. 그 오니까 이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요, 인사하고 왕이 이렇게 총리를 임명을 해야지 되는 거군요.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고 웃는 모습으로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이틀 만에 서거했다는 거, 그 얘기를 꼭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사 그 자체다라고 평가받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 행사,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약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다가 석방이 된 배우 이상보 씨가 YTN과의 통화에서 마약을 투여한 적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게 오해를 불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배우 이상보 씨가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보도와 함께 관련 CCTV도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본인이 직접 YTN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지난 10일 40대 남자 배우가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해당 배우가 누구인지를 두고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의심받은 일부 배우들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소동까지 빚어졌고 해당 배우가 이상보 씨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다시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이상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울증을 앓아 2010년부터 관련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 누나와 어머니까지 사고로 숨지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보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주치의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계속 제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좀 뇌 기능을 빨리 할 수 있게 내가 이게 불안 초조가 너무 심하니까. 이 씨가 YTN에 제공한 병원 진단서를 보면 이 씨는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2019년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져 항우울제와 신경 안정제 등의 복용을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우울증 약물에 포함된 소량의 마약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탓에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질 뻔했다는 게 휘청이 있는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여 혐의를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이미 마약을 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을 하루 만에 송두리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무 확인 절차 없이.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마약 투여 혐의로 이 씨를 체포했다가 어제 석방했습니다. 마약 투여 사실이 명백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씨의 석방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관련 약물을 확보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씨 몸에서 나온 마약 성분에 대해서도 정밀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을 이용해 억대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골프 여행을 가자고 꼬셔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재력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민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는 현금 다발과 카드 뭉치가 놓여 있고 수상해 보이는 알약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 마약성 신경 안정제와 필로폰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을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은 총책 40대 A씨 등 10명, 중소기업 사장이나 건물주 같은 재력가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를 소개해주고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해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 등 마약을 탄 커피나 술을 피해자들에게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패가 나오는 속임수 카드와 약속된 수신호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도박을 알려주고 현금까지 빌려주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명으로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신고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래 마약을 마셨다 하는 내용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도박을 했다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공급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는 각각 거실과 방에서 숨져 있었는데
엄마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왔지만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그대로 달아난 30대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았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3일 새벽 5시쯤 대전 만년동의 8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의 검문 요청에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200m가량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는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산책을 시키겠다며 개를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며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금산군은 A씨가 키우던 개 3마리 모두에 대해 포기각서를 받고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행주대교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과 적재되어 있던 목재가 불에 탔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남성 거주자가 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담뱃불이 침구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도 벤츠 서비스 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입니다. 하지만 유턴하던 도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2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기판에 노란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스르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죠. 초고가 외제 차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욱 황당한 건 판매 대행사의 대처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 이상이 없단 말을 믿고 차를 받아왔지만 13일 만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겁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뒤늦게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보 차가 2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난해 5월 벤츠 S580을 구매한 A씨 역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계기판에 정차 후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작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 생명을 위협을 느껴도 되는 차인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항의했더니 독일 본사로부터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대답은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고. 벤츠 차량 가운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S580 모델만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벤츠 관련 의심 신고는 5건이었는데 S580과 마찬가지로 48V 배터리를 장착한 다른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벤츠 측은 이미 지난해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문제가 잇따르자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S580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YTN 취재진 질의에 뒤늦게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벤츠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또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갔는데 계약직 계약서를 내미는 거짓 구인 광고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데 막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정규직 수행기사 일자리를 보고 지원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다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회사 직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다라고만 말하고 얼버무리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직전 헤드헌터를 통해 소개받은 직장에서도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계약직 계약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의리 입장 아닙니까? 입사하는 사람이 강력히 항의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고. 사안을 조사한 고용부는 위법 혐의가 있다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다른 고용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채용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떻게든 취직을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업안정법은 노동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고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 광고 신고는 꾸준히 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도 매년 수백 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에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요. 직업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자 올리는 거짓 구인 광고를 근절하려면 당장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수도권 집값이 2년 전 시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7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억 5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자기 집이 팔렸을 때 오더라고요. 그래도 추석 지나도 크게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뭐 거래 절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처 잠실 트리지움의 같은 면적도 최근 20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 24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0년 12월 거래 가격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이 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급락세를 거듭하며 2020년 말 시세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은 급락을 해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락 현상은 경계를 하면서 좀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추경호 부총리는 집값이 현재보다 1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상승기 이전으로 집값이 돌아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대부분이 지난 3, 4년간의 급등기 이전에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매수 심리 악화와 거래 실종 상황에서 정부도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11%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심각한 거래 절벽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내년 초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침엽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나무. 그런데 최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고사하는 게 아니라 1, 2년에 걸쳐서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후변화랑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녹음 가득한 강원도 설악산 장수대 암성 능선입니다. 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타들어갑니다. 몇 그루씩 한데 뭉쳐 말라 죽고 있습니다. 설악산 아래 한계리 마을도 마찬가지 국립공원 구역 경계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록에서 붉은색, 이후엔 갈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죽으면 허옇게 말라갑니다. 피해는 국립공원만이 아닙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강원도 삼척 덕풍계곡, 이곳 역시 2년 전부터 황장목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 집단 고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가 전봇대처럼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소나무 집단 고사는 2015년 경북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설악산이나 오대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을 타고 강원 지역 국립공원까지 북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유력한 원인은 소나무 재선충병,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재선충병의 특징은 1, 2개월 안에 이게 고사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재선충병이 아닌 것이 1, 2년 사이에 고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의뢰를 해봤었는데 재선충병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해진 겨울과 여름철 폭염, 가을 가뭄 등 급변한 기후로 인한 생육 환경 변화를 유력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구상나무 등 한반도 주요 침엽수가 이미 멸종 위기로 접어든 상황, 소나무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지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오리온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과자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오리온은 모레부터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 평균 가격 인상률은 초코파이가 12.4%, 포카칩이 12.3%, 예감 25% 등으로 전망됩니다. 오리온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지류와 당류, 감자류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압박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신비의 철새 뿔제비 갈매기가 올해도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번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육산도에 7마리의 뿔제비 갈매기가 찾아왔고 이 가운데 한 쌍이 알을 낳아 새끼 1마리를 키운 뒤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는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육산도를 찾고 있는데 이번이 6번째 국내 번식입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3쿠션 강호 위마즈가 데뷔 4시즌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전 최고 성적이 4강이었던 위마즈는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재근을 4대1로 누르고 PBA 투어 23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부산고가 제50회 봉황대기 고교야구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부산고는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2학년 오른손 투수 원상현이 8과 3분의 1 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5회 김태현의 결승점을 끝까지 잘 지켜 강릉고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50mm, 서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8도, 광주는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